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발표됐는데 현행의 4단계를 2주 더 연장키로 결정이 됐습니다. 백신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발표가 됐습니다. 백신 접종자는 저녁에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수도권은 오후 6시 이후 접종자 2인 포함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종합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여당이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켰는데 동아일보 폭주다라며 매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야당에서는 공산당이나 하는 짓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다수를 앞세워서 기립 표결을 하는 식으로 야당이 반발을 해도 야당의 의사를 무시한 채 여당이 독주를 했습니다. 문체위 전체위에서 표결을 강행한 건데 절차적인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고요. 이 언론중재법의 법안 내용을 두고도 야당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언론들의 정권 비판 기능을 잠재우려는 속셈이다라고 야당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다뤄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황교익 씨 결국 조금 전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요. 이재명 캠프 내에서도 스스로 물러나라라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라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를 짐승 등에 비유하고 정치 생명을 끊겠다라고 소위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게로 불똥이 튀는 모양새를 이재명 후보조차 부담스러워했던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관내에서 크게 불이 나던 날에 이재명 지사가 황교익 씨 유튜브에 나간 것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녹취록 공방 수습 나섰지만 허물어진 신뢰는 쉽게 봉합되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갈등, 당 안팎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9만 명 탈출해야 하는데 카불 공항 가는 길 5.5km가 절망의 5.5km입니다. 탈레반의 검문소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시민들에게 채찍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미국의 수송기에서 추락하는 이 2명이 형제인 것으로 밝혀져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한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정혁진 대표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민주당 김영주 전 의원님,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황교익 씨가 조금 전에 자진 사퇴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황교익 씨의 개인 방송에 출연해서 떡볶이를 먹던 날이 공교롭게도 2000 쿠팡 화재 날이었습니다. 많은 피해를 낳았던 경기도 관내의 큰 화재 사건 발생일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이라면 꽤 크게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진 사퇴한 황교익 씨가 자진 사퇴하기까지 또 설화를 낳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미개한 사회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은 정치 과잉 사회예요. 한국 사회는 유명인들이 정치인 지지를 하거나 정치 의사를 표현하면 죽이려고 하는 사회예요. 한국에서는 그냥 누구 지지한다라고 발언만 해도 그 사람의 생존과 인격을 짓밟는 아주 미개한 사회예요. 자, 이 의견 역시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떡볶이가 맛없는 음식이라는 것, 그리고 많은 우리 음식들이 다 일본에서 기인했다라는 황교익 씨의 기존 주장도 논란인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아주 미개한 사회다라고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쏟아낸 겁니다. 이재명 기자, 한국이 미개한 사회다라는 황교익 씨의 논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유명인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집단 공격을 받는 그런 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미개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뭐 전혀 사실이 아닌 건 아니죠. 어떤 특정 발언에 대해서 집단 공격을 당한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뭐 진중권 전 교수는 이렇게 바로 응대를 하죠. 바로 그런 미개한 사를 만든 게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과 여권 지지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전 굉장히 뼈 때리는 지적이 아닌가 싶고 전 이거보다 더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황교익 씨는 미개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나라는 정치 과잉 사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정치 과잉이 아니라 거꾸로인 거죠. 정치가 없는 사회인 거죠. 왜냐하면 정치의 본질 자체가 늘 얘기하지만 타협하고 조정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타협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우리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늘 전쟁을 하려고 그러죠. 상대를 제압하려고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치 과잉 사회를 만드는데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여야 정치인들에게 있겠지만 또한 상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하하고 배제하는데 큰 목소리를 내온 유명인들 황교익 씨도 포함되겠죠. 그런 유명인들은 책임이 없는 건지 한번 본인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진중권 교수가 비꼬아서 황교익 씨에 대한 주장을 비판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미개한 사회다라는 황교익 씨의 주장에 대해서 이는 황교익 씨가 지지하는 문 대통령이 만든 사회다. 설탕은 하나도 안 들어간 양념이니 안심하고 맞으라. 이 극렬 지지층들의 집단 공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양념이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그거를 진중권 교수가 인용을 하며 황교익 씨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사회 장면입니다. 더 큰 논란은 이재명 후보가 황교익 씨의 개인 방송에 출연하던 그날이 경기도 이천 쿠팡 화재 날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6월 17일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50대 소방구조 대장이 사망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던 정말로 큰 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을 방문했었다. 오전에는 김경수 지사 만났고 오후에 황교익 TV에 출연해서 창원 일대의 맛집을 돌며 촬영했다. 떡볶이도 먹었죠. 그 다음 날 새벽 1시가 돼서야 화재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는 화재 발생 약 20시간 만이라 논란이 되고 있고요. 경기도 측에서는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대응했다라고 해명합니다. 황교익 씨와 촬영 이후에야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현장에 도착했다라고 해명해서 떡볶이 먹방을 찍던 날에 화재보다는 황교익 TV 출연이 우선이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떡볶이 먹방 하던 장면을 보면 달력 17일 달력 포착됐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그날이야 이날이 아니냐라는 의혹, 이런 달력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캠프와 경기도 측에서도 사실로 드러났죠. 그리고 지금 퇴근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대가 오후 시간대다라는 것. 결국은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난 당일 퇴근을 하는 오후까지도 황교익 씨와 유튜브 홍보 촬영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 국민 경악, 사실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보. 유승민 캠프, 만약 고립된 소방관 사투 소식을 알고도 방송 출연했다면 도지사의 책무를 져버린 것이다. 원희룡 지사, 대형 화재, 소방관 고립보다 황교익 TV가 중요한 이재명 후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사퇴해야 한다라고 공세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 나오셨는데 네.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입장이 없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사실 일어났다 벌어졌다 볼 수가 있는 거죠. 황교익 씨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됐던 일들이 이제 이천 화재 참사까지 이어지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 화재 참사를 우리가 지켜보게 되면 소방의 역할, 우리가 재난 사고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라고 얘기하지만 소방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경기나 서울 등 광역자치단체장이 이런 재난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지는 우리 국민들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실시간 보고받고 대응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고받고 있는 바로 그 시각에 저렇게 황교익 씨와 함께 먹방 촬영들을 하고 있었던 모습들이라면 과연 경기도지사로서의 제대로 된 책무를 이행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비판에 분명히 직면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사실상 인사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 때문에 결국 황교익 씨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고 여권 내에서도 지금 지사직을 빨리 사퇴해라. 지사직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이용하는 지사 찬스를 쓰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 지사로서의 이재명 후보의 모습보다는 대권 주자로서 정치적인 모든 모습들에 집중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들이 더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저 당시에는 특히 소방관이 이 중간에 실종된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뉴스들, 걱정과 우려가 커졌던 상황인데 결국 끝내 안타까운 사망 사건으로 이어졌던 저 순간 경기도지사로서의 책무를 완전히 외면하고 저렇게 방송 촬영, 특히 유튜브 촬영 등에 매진하고 있었다면 예. 다시 되돌아봐도 도지사로서의 책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지우기 어렵습니다. 자, 물론 황교익 TV에 출연하는 것이 예정돼 있었던 일정이었고 황교익 TV 출연이라고 해서 그거 아무것도 중요한 일 아니다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 없는 측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 화재 소방관의 고립 결국 사망까지 이르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도 황교익 TV 출연 일정을 취소하지 않고 황교익 TV 출연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의 기준이 논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정무 부시장, 서울시 부시장을 해봤던 김용주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과연 도지사가 현장에 가는 것과 황교익 TV 출연을 강행하는 것, 이 선택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했다고 보십니까? 우선 뭐 그 현장에 가는 게 우선이어야 되죠. 뭐 꼭 현장에 가야 된다는 측면을 떠나서 현재 지금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서 1박 2일 일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도민 입장에서 혹은 국민 입장에서 이해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저 경남에 간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김경수 지사하고의 관계 때문에 갔다고 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안전과 행정보다는 정무적인 정치적인 일로 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를 그만둬야 되냐 안 돼야 되냐 민주당의 말하자면 선관위원장조차도 그만두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오는 거거든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도내에 있는 소위 뭐 어떤 큰 대형 화재 속에서도 실제로 도지사로 일을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하고 결국 우선순위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도지사든 대선 후보든 다양한 일정들이 겹쳐 있습니다. 일정이 넣고 빼고를 실시간으로 하는 것이 도지사고 또 대선 후보들인데 순간순간의 판단입니다. 아무리 생방송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뭐 지상파 방송의 생방송이라도 중요한 도내에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현재 행정을 맡은 책임자의 일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다면 과연 저것이 도민 입장에서 혹은 대선 후보로서 봤을 때 국민 입장에서 적절한가? 저는 적절하지 못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즉 국민 재난소득이든 뭐든 결과적으로 도지사든 대통령이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내는 것이고 보호하기 위한 일정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개인을 노출시키기 위한 일정이 도민의 안전과 보호보다 우선됐다라고 하는 것은 비판을 명기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자, 김병민 그리고 김영주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 측과 이재명 후보 측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보고와 지시가 충분히 이루어졌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정혁진 변호사님 그래도 보통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것도 황교익 TV 이후의 일정은 취소했다고 하잖아요. 네. 왜 황교익 TV는 살려뒀는가와 관련돼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악스럽다. 네네. 보니까 6월 17일 날 새벽에 불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 8시 20분쯤에 일단 잡혔거든요. 근데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하고 회의가 그 협약식이 11시경에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불길이 다시 치솟은 게 11시 50분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망한 그 김동식 소방경 등을 비롯한 소방관 5명이 투입된 시간이 11시 50분이었고 그다음에 김동식 그 소방경이 그 탈출하지 못하고 실종된 시간이 불과 16분 뒤인 12시 6분이었어요. 아, 12시 6분.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일이 급박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12시 14분에 대응 2단계가 선포가 됐고 예. 그다음에 13시 29분 1시 반경에는
긴급 재난 문자가 모든 경기도 사람들한테 경기도민들한테 다 이게 전파가 됐던 그런 순간인데 예. 그런데 그 황교안 TV를 촬영을 한 황교익. 황교익 TV를 6시경에 그 했다라고 됐는데 제가 그 동영상을 갖다가 자세히 봤더니 예. 거기 그 이재명 지사 손목시계가 나와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6시 20분인지 7시 20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그 소방관이 그것도 소방관 대장 소방관이 저 안에서 어떻게 생사가 불명한 그런 상황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 경기도 지사가 마음 편하게 뭐 대단한 TV도 아니고 황교익 TV에 가가지고 뭐 떡볶이 같은 그런 먹방을 찍고 있었을까? 사실 저는 뭐 그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왜 저런 그 TV를 촬영을 했을까? 황교익 TV가 그래도 나름대로 인기가 있는 TV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본인의 인지도나 뭐 인기를 더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본인 인기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인가? 그것들을 갖다가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본인 인기가 사태 수습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저는 제 개인적으로 김동식 소방경께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니까 예. 지금이라도 이제 이재명 지사는 그 사과를 갖다가 하시고 좀 반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자,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꼭 이 기관장, 경기도지사가 현장에 가야만 화재 작전이 성공적이고 화재 작전이 진행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모든 화재 사건, 특히 이제 경기도 관내가 넓기 때문에 모든 화재 사건마다 도지사가 다 가야 하는가라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이재명 기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사실 여권이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뭐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당시에 뭐 수색 현장에 간다고 그래서 사태가 얼마나 달라졌을지 살짝 의문이지만 어쨌든 최고 책임자로서 재난 상황에서 최고 책임자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임해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여권에서 이제 강하게 비판했던 거죠. 그것이 그대로 이제 지금 이재명 지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전 이 논란이 황교익 사태의 원래 논란은 이제 도지사 찬스, 지사 찬스 논란이었던 거죠. 보훈 인사료 논란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악성인 소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독특한 정치인의 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의 정치적 역량으로 통해서 팬덤을 만든 게 아니라 행정가의 역량, 행정가로서의 집행 능력, 추진 능력으로 팬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행정가라고 하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정가의 자질이 있겠지만 긴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가 어쨌든 조금 전에 뭐 정혁진 변호사가 잘 설명해 주셨지만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화재 현장이었죠. 그리고 소방관이 실종된 상황이었고 이틀째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었고 뭐 피해액이 거의 1,4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형 화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도지사가 어쨌든 간에 굉장히 그 상황에서 긴급하게 대처하지 않았다. 예. 이런 논란의 소지는 본인의 핵심 강점 자체를 깔까먹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지사 찬스라든지 보훈 인사 논란보다 훨씬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경기도 측과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입장을 냈습니다. 조금 전에 지사가 저녁 일정을 취소하고 황교익 TV 이후에 급거 현장에 갔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화재 즉시 지사가 있어야 한다는 건 과도한 주장이다. 화재 사고를 정치 공격 소재로 삼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재명 후보 측이 입장을 냈다는 것도 함께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판단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퇴는 했지만 황교익 씨가 떡볶이를 마지막 순간까지 폄하하며 학교 앞에서 판매 금지해야 한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송파구 중학교 앞에서 20년간 분식집 운영하던 A씨가 학생일 때 왔다가 어른이 돼서 찾아오는 단골도 많은데 내가 그동안 불량식품 팔았다는 말이냐. 서울 강남초등학교 분식집에서 하시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 코로나로 장사하기 힘든데 그 얘기 들으니 힘 빠진다. 달걀, 채소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는데 무슨 근거로 불량식품이라고 낙인 찍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 제가 어제 제 먹거리 엑스파일을 올해 취재곡 진행해 왔었던 제 개인견에 말씀드렸잖아요. 떡볶이는 불량식품이라는 황교익 씨의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저건 사실이 다르다. 떡볶이는 쌀로 만든 쌀떡, 밀가루로 만든 밀떡, 종류가 다양하고 고추장 베이스, 간장 베이스 여러 가지 떡볶이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파, 계란, 군만두, 당면, 떡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착하게 만들고 정직하게 만들면 어린이들에게도 좋은 영양가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떡볶이의 주된 양념은 바로 고추장. 대한민국 사람들의 힘 고추장을 지금 폄하하는 거냐라고 제 개인적인 반대 의견 말씀드렸는데 김영주 의원님 바로 이 분식집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이런 게 상처거든요. 네. 평생을 분식집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 해서 먹이고 정말로 코 묻은 돈 모아서 자녀들 교육하고 그 어린 고객들이 커서 다시 찾아오고 아니 이런 걸 어떻게 한 번에 다 폄하할 수 있습니까? 관광공사 그렇습니다. 사장 내정자란 분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관광공사 사장으로서 그런 정도의 인식이라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음식은 재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음식 속에 스토리와 자기의 기억이 묻어 있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대치동에 있는 많은 떡볶이집 사람들이 해외 유학 가 있는 학생들, 이민 간 사람들도 반드시 한국 오면 떡볶이 먹으러 온다는 거 어릴 때 나의 추억을 찾아요. 예. 그게 관광이고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놓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식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면 음식 문화를 보면 불도장 같은 최고급 중국 요리도 결국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집 저 집 동양 얻은 것이 불량스러우니까 끓여 먹은 데서 오는 거거든요. 음식을 지금 정급 푸드가 아니라고 볼 것이 아니라 부대찌개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불량식품이 원래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렇죠. 쓰레기 음식에서 그 속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음식을 보는 인식 자체가 매우 저는 단편적이다라고 하는 면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또 사실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떡볶이가 불량스럽다, 연미복을 입었다고 일본식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나는 그런 면에서 저는 저 부분의 수준을 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재명 지사가 올라온 3, 4명 중에서 한 명을 고른 거잖아요. 그 한 명을 고른 건 이 지사의 안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낙연 후보의 캠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지사의 안목을 공격해야지 그 대상자를 공격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부대찌개 같은 경우는 이제 쓰레기라기보다는 네. 미군 부대의 미군 어떤 부대에서 공급품을 나온, 예. 받은 거를 갖고 이제 우리가 끓여 먹었던 데서 유래한 건데 어쨌든 이 떡볶이가 불량식품이란 발언은 사실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자, 그런가 하면 사퇴까지 사실 이재명 캠프에서 자진 사퇴를 종용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 한교익 내정자의 이 발언이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다. 그리고 아마 국민들도 공인으로서 자질과 태도에 대한 의심을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성질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본인은 억울을 하겠지만은 이 본인과 인명권자를 위해서 용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안민석 의원이 자진사퇴하라라고 캠프의 핵심 의원이 대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아서 이건 역시 논란입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황교익 내정자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인터뷰를 좀 이낙연이 정치 생명 끝내는 좀 가격 발언으로 지지하는 좀 원팀 정신 해친다는 우려도 나왔어요. 아마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하고 좀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아낀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도 됩니다. 이해찬 전 대표까지 등판을 했습니다. 황 씨는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하신 분, 정치인들 대신에 원로인 내가 위로드린다, 너그럽게 마음 푸시길이라며 황교익 씨를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동지애가 이런 것이구나. 이해찬 위로에 울컥. 나도 민주당 재집권 위에 거치 고민해보겠다. 오늘 오전까지 입장 정리하겠다라고 어제 밝혔고 결국은 자진 사퇴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 민주당은 내부 분란으로 치명상 있기 전에 이해찬 전 대표가 등판을 해서 브레이크 건 거다. 잘 달래면서 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 황교익 씨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사장 후보 자리 내놓겠다. 소모적 논쟁하며 근무는 무리다. 패 끼치고 싶지 않다. 제 인격과 권리 보호 위해 정치적 막말했다. 정중히 사과한다. 그럼에도 이해찬 전 대표가 위로해줘서 고맙다.
본인이 한 말들이 막말이다라고 인정했고 사과를 했습니다. 대통령 할아비가 와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김병민 대변인님, 네. 무엇이 이렇게 황교익 씨 마음을 돌린 걸까요?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잘 짜여진 각본처럼 흘러갔다고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민 대변인이 네. 윤석열 캠프 논평을 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했던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황교익 씨와 이낙연 후보 간의 갈등 국면이 굉장히 첨예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 뭐 짐승 등에 비유하면서 도저히 사태가 수습되지 않을 듯한 상황으로 확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해찬 전 대표가 나타나게 되죠. 이해찬 전 대표는 정치권에서 이 친문 진영의 상황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높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해찬 전 대표가 나타나면서 뭔가 문제를 풀어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물러나야 되는데 이낙연 후보가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합니다. 친일 프레임 등에 대한 내용들을 사과하지만 지금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의 언급을 저는 육성으로 듣고 왔는데 이 내용들이 그렇게 선뜻 마음이 내켜한다는 듯한 인상을 들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결국 이 황교익 씨 논란들이 일단락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은 결국 제일 큰 문제는 임사를 하게 된 이재명 지사, 경기지사의 인사권자가 본인의 인사권을 잘못 행사했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 인사권자의 모습인 이재명 후보로부터 어떠한 사과라든지 유감의 표명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문제를 조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일단 첫 번째로 경기지사의 권한을 대통령 선거로 가는 길에 사용하는 지사 찬스 아니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끊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되고 난다면 엄청나게 많은 인사권을 행사하게 될 텐데 그 인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황교익 씨 사태가 똑같이 재현되기 시작한다면 그 책임은 과연 어떻게 돌아가게 되겠는가? 여기에 이재명 후보의 육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조정하는 모습들이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난다면 똑같이 진행됐을 때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병민 대변인의 의견이었습니다. 김어준 씨 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이낙연 후보에게 사과를 권유합니다. 그러자 이낙연 후보가 사과를 또 합니다. 들어보시죠. 친일 프레임은 그냥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에요. 판단 착오라고 봅니다. 큰 친일 프레임을 건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이낙연 캠프가 물러서야 제가 보기엔 정리가 되는데 그냥 황교익 씨 참으라고 말만 하면 개인이니까 참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참기 어렵죠. 저희 캠프의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이낙연 후보가 사과한 건 아니지만 김어준 씨 등의 사과 요구, 이해찬 전 대표의 등판까지 함께 보고 있는데 이재명 기자, 이 좀 흥미로워요, 구도가. 이낙연, 이재명 후보 간의 갈등이었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는 사과를 하던가 해명을 하던가라는 건 없었고 황교익 씨에게 오히려 이낙연 후보가 사과를 했고 그 뒤에 김어준 씨나 이해찬 전 대표 등이 나서서 오히려 상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만 이낙연 후보가 황교익 씨에 사과하고 이재명 후보는 아무 말이 없는 듯한 이 모양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황교익 사태로 해서 점수를 잃은 것도 있고 점수를 얻은 것도 있고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어쨌든 처음에 논란 자체는 황교익 씨를 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선택했던 안목 그리고 황교익 씨가 그 이후에 거의 극언에 가까운 이제 발언들을 하고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뭐 정치 생명을 끊겠다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하면서 사실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뭐 조금 전에 김병민 대변인도 질서 있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여권의 가장 어른을 통하는 이제 이해찬 전 대표가 오히려 황교익 씨한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낙연 후보도 황교익 씨한테 사과라는 모양새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 친문 진영에서 가장 빅마우스로 통하는 김어준 씨가 또 그 참전을 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고 그런 점에서는 이게 어쨌든 여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정리하는 방식을 두고는 좀 야권도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를 하면서 이 문제를 수습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전 나름대로 여권이 굉장히 치밀하게 잘 준비를 해서 정리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대목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른이 나서서 소위 이 판을 정리하는 것. 야권은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저거 공방 일단 휴전했지만 저거 공방이군요. 저거 공방. 이준석 대표가 저거 곧 정리된다. 저게 윤석열이냐 갈등 상황이냐. 논란이 많았는데 일단은 휴전했지만 갈등이 좀처럼 앞서 여권에서 봤었던 황교익 사태처럼 정리되지는 않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탈당 문의까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항의 전화 빗발. 지지율 좀 오른다 싶으니 다들 배가 불렀다. 한 줌도 안 되는 야당 권력 놓고 알량한 권력 투쟁이다. 정부 실정은 지적 않고 야당 흠집만 들춰낸다. 싸우기만 할 거면 나 탈당하겠다. 이래서 정권교체 가능하겠냐. 정권교체 의지를 보여달라라는 항의와 탈당 문의가 국민의힘 당에게 지금 빗발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 중에는 이게 다 당에 어른이 없어서 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대선은 김정인 위원장의 도움 없이 우리가 치러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당에 어른이 없다.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분이 들어오셔서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정혁진 변호사님, 네. 김재현 최고의 발언인데 뭐 일반론적인 해석은 당에 뭐 김종인 위원장 같이 어른이 있었다면 카리스마 있는 이렇게까지 막 네 분 당대표와 대권 주자가 싸우는 일은 없었을 거다라는 얘기로도 들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좀 와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필요성으로 들리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들리기에 따라선 당대표가 너무 어리고 그런 것에서 오는 여러 뭐 설화의 본인이 중심이 되려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갈등이 왔다라는 어떤 지적으로도 들린다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대표 어린 것하고는 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그래요? 해요. 왜냐하면 젊다는 것이 장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입당 러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당협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내가 우리 뭐 해서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사람들이 뭐 몇백 명, 몇천 명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었는데 지금 불과 며칠 사이에 탈당 러시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준석 대표는 젊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판한 게 아니고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비판한 것이다. 그렇군요. 나이가 근본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총장도 기대했던 것만큼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착각하는 게 국민의힘을 지지한 사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 것이 아니고 정권을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큰 거고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지 만약에 제3의 세력이 가능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지지가 쭉 쏠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지금 그 양대 축이 국민의힘의 양대 축이 누구냐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인데 둘 다 지금 믿업지 않다라고 김재원 최고위원 자체가 예. 내부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콘크리트 같은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다시 김종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얼마 전에 그 김종인 대표가 대안이 없다. 윤석열 후보 말고 대안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기사를 읽었는데 오히려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이 드냐면 김종인 그 위원장이 나 말고 대안이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인가? 그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까지 들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야권에서는 만약에 이제 정권 교체를 하고 싶어 한다면 예. 총력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원희룡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이 녹취록 공방은 일단은 휴전이 됐습니다. 양측 모두 다 언급하고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일단은 봉합이 됐는데 문제는 그 안에 이제 불신이 싹 텄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예컨대 김영주 의원님 당 대표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당 안팎의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컨대 당 대표가 통화하는 내용을 번번이 자동 녹음하고 필요에 따라서 상대의 동의 없이 녹취록을 들춰내는 일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당 대표를 믿고 통화하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불신, 국민의힘에는 이 불신이라는 장벽이 생겼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불신은 사실은 그럴 수도 있다 넘기면 돼요. 그런데 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룰 세팅을 함에 있어서 가령 경준이 자체가
당원 당규에도 없는 부분인데 그게 문제가 됐다면 빨리 선관위를 전체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선관위원장을 중심으로 하고 선관위가 토론회를 계획하면 되는데 그 자체도 그렇게 못 간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 녹취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라라 그래 지나갈 수 있지만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왜 선관위 구성은 26일 날 하는데 꼭 25일 날 토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저게 어떤 리더십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정합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공정성과 어떤 룰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 예, 본인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합리적 결단도 못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로 점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서병수 그 경준위원장을 그대로 선관위원장을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경준위원장을 시키지 말고 선관위를 바로 넣었으면 될 문제를 결국 경준위원장을 못 시키게 되는 형국으로 본인이 만든 거예요. 그건 리더십 부족이죠. 사실은. 그런 측면이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것도 지금 문제죠. 어디 지금 현재 녹취록을 공방하고 대선 후보하고 당대표까지 녹취록 까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대통령 후보를 만들겠다고 하는 정당과 후보 사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명쾌하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더 이준석 대표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설명해내는 말하자면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뒤 맥락이 안 맞거든. 그래요? 가령 제가 다 오픈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런 정도는 해석이 됩니다. 현재 윤석열 후보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내부 조사를 해봤더니 꼭 그렇게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것 같지는 않더라. 그 정도를 얘기한 것 같다. 이렇게 솔직히 들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도 제 추측에 불과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준석 대표가 빨리 언론론 이렇게 얘기하면 더 휘둘리는 거거든요. 빨리 선관위 체제를 구성하고 전체 의총회 중심으로 해서 선관위원장을 만들고 거기서 모든 일정을 짜내기만 하면 이 문제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언급해 주셨듯이 당대표와 대권 주자들 간의 이 갈등과 불신의 싹은 이 경준이가 당원 당규와 무관하게 무리하게 대선 주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토론회를 강행하려 했던 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이준석 대표가 있었고 또 그 중심에는 서병수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 서병수 의원의 선관위원장 임명을 두고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 이야기 보면 서병수 의원을 선관위원장 임명 강행하면 이번 충돌 사태의 몇 배에 해당하는 이 대표의 위기가 올 것이다. 자, 이재명 기자, 원희룡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최고위,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 그리고 다른 대권 주자들도 서병수 내정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의견차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김영주 전 의원 잘 말씀해 주셨지만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어쨌든 이렇게 당원 단규에 딱 규정된 그런 조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후보들 한데 모아서 행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또 토론회 일정을 잡고 이러면서 이제 논란의 불씨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탄핵론인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녹취록 얘기까지 어떻게 보면 첫 시작 자체가 경선준비위원회가 좀 과도하게 후보들의 활동을 제약한다부터 출발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상황에서 몇몇 캠프에서는 그런 것들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려는 누군가의 의도가 아니냐라는 의심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한 거죠. 그 이제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된 건데 특히나 이제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가 경선준비위원장 같은 경우가 친동생 이제 서범수 의원인데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그게 경선준비위원회가 독자적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이준석 대표의 의중대로 가고 있다. 이제 이런 논란을 번진 거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예전부터 윤석열 전 총장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했고 그것이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의 의도가 결국은 윤 전 총장을 정리할 거다. 그 발언이 이제 무엇인지 갈등이냐 아니면 윤 전 총장 자신이냐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계속 그런 윤 전 총장을 조금 더 어쨌든 힘을 빼고 결국은 유승민 의원 등 본인이 이제 선호하는 후보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논란까지
번진 건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을 만약에 선거위원장으로 다시 앉힌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앉힌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원희룡 전 지사 얘기하는 것처럼 그 논란은 굉장히 가중될 거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논란의 또 다른 화살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 있습니다. 윤 후보가 그런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절대로 우리한테서 어떠한 메시지도 나와서 안 된다. 광복절 이후부터 침묵 모드. 정책 관련 일정들 주말까지 공개 일정을 취소했다는데 윤 캠프 측, 윤 전 총장의 침묵은 정치적 유불리 때문이 아니다. 당내 갈등이 야권의 시대적 소명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나까지 저 논란에 가세해서 갈등을 더 심화시키면 되겠냐라는 판단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침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병 대변인님, 윤석열 캠프잖아요. 솔직히 침묵은 하고 있지만 이 논란, 예컨대 윤석열 저거 곧 정리된다. 이 논란 후보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뭔가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정이나. 연락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국민들의 연락도 받고 있고 또 관계되는 사람들의 연락이라는 건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걱정의 마음입니다. 제가 4.7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참 많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때 지나가는 현장의 시민들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주셨습니다. 너희 좋아서 찍어준 거 아니다. 너희 잘해서 찍어준 거 아니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해라는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4.7 보궐선거에서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 전역을 다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사실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승리를 거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잘해서 찍어준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로 가는 길에 힘을 좀 잘 모아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라는 뜻이 뭐였다는 생각, 이 말씀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8월 달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때 주셨던 시민들의 마음들의 그 기조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지켜보시면서 국민들의 마음들이 좀 무거운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전해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는 또 이런 일들에 의도치 않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라 말 한마디 두마디를 잘못 건네서 그 말이 또 설화를 낳게 되고 국민의힘 전체의 분열의 양상으로 비춰지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제 8월 말이 되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구성이 될 것이고 또 경선 버스가 출발하게 되고 나면 훨씬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야권에 있는 좋은 후보들이 앞다퉈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비전도 보여드릴 것이고 각종 일정들이 진행될 겁니다. 지금 윤석열 캠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과 내부적으로 긴밀하게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또 정책 등을 가다듬으면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 논란을 후보가 봤을 때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불쾌해했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 대표를 믿는다고 했습니까?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특별하게 이 말을 제가 전하기는 적절치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정말 이 보도 여러 상황들 속에서 캠프 관계자가 전하고 있는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 상황이 거의 모든 것들을 얘기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을 더 덧붙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고 어려운 국면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정말 같이 옆에 있어도 공기가 좀 무거울 정도로 무겁게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 소위 가깝다라고 알려졌던 하태경 의원이나 뭐 유승민 캠프에서도 토론회 못하니까 토론회 무서워서 기피하는 거 아니냐. 토론도 못할 건데 어떻게 경선을 하냐.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후보는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토론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경선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이제 본격적인 토론 일정들이 진행될 텐데 논란의 중심에 섰던 토론회는 이 경선 후보 등록 전의 토론회입니다. 얼마 전에 김태호 의원이 이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내비치고 이 8월 달 내에 있게 되는 토론회에 같이 참여할 것처럼 돼 있지만 중간에 이제 대통령 후보에 등록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태라면 후보 등록 전에 만약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토론회를 했는데 2명, 3명 다 빠져서 나중에 후보 등록하지 않게 되면 이 토론회는 무슨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TV를 틀면서 토론회를 지켜봤을 때 한 13명, 14명의 후보들이 나와서 한 100분 정도 토론회하는 걸 저는 제 기억으로는 지켜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준비위원회는 당의 경선을 잘 흥행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자칫 흥행이 아니라
당 내에서 조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과거에 여러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토론이 진행되고 나면 윤석열 후보가 국민들께 꽤 사랑을 받았던 모습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청문회에서 하루 거의 가까운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여권의 인사들과 법사위에서 주고받았던 논쟁들. 그러니까 토론이 무서워서 기피한 건 아니다. 전혀 그런 상황이 알겠습니다. 아니고요. 토론이 시작되고 나면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나라를 위한 비전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헤아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윤석열 캠프 대변인으로서 김병민 대변인의 말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주자들이 다시 윤석열 후보를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원희룡 후보, 나는 윤 전 총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쓸 거다. 무릎 꿇고 나한테 협조해야 하는 위치에 올 것이다. 그래도 무릎까지 꿇힙니까? 법무부 장관 쓴다면서. 홍준표 후보, 검찰 사무관 한 분이 대통령 하겠나? 정치 등 모든 분야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처럼 A4 대통령 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이야기 육성으로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로부터 당권 제안서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윤석열 당권 무슨 장관설입니까? 저는 제가 윤석열 총장을 법무장관으로 쓰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권 능력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비판과 검증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결국 윤석열 총장은 저한테 무릎을 꿇고 큰 팀에서 저한테 협조를 해야 되는 위치로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당내 이제 경쟁이 다시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가운데 유승민 후보가 후보 못지않게 크게 인기를 끌었던 유 후보의 딸이죠. 유담 씨의 근황을 공개했다고 해서 지금 여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담 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크게 후보보다 더 어쩌면 인기를 끌었었는데 최근 근황 사진을 유승민 캠프 측에서 공개를 했는데, 자, 요 사진이군요. 이재문 기자, 되게 인기 많잖아요, 유담 씨. 유담 씨 때문에 이제 유승민 후보가 당시에 이제 국민 장인이다 뭐 이런 이제 별칭까지 얻었었죠. 예. 그래서 상당히 유담 씨가 선거를 열심히 도와주면서 나름 유승민 후보도 상당히 관심을 받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저게 왜 화제가 됐었냐면 유승민 의원한테 지금 아들도 있고 이제 딸이 있죠. 큰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딸이 있는데, 아들도 열심히 이제 선거를 도와주는데 이제 딸만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딸이 만약에 정치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유승민 후보가 최근에 본인이 이제 공개한 동영상에서 딸이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됐었는데, 글쎄요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근데 저기 딸만 주목받는 건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과거 유세 장면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소개할게요. 제 딸입니다. 유담입니다. 제가 아는 저희 아버지는 매우 정의롭고 정직하고 또 현 시대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아버지 꼭 믿어주시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본인이 하겠다면 감사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후보인데요. 유담, 유훈동. 그거 사람들은 내가 유담을 더 좋아하는 거지 이야기하는데 진짜 똑같이 좋아해요. 어? 나 아들도 있다고. 지난 대선 때 내 아들인지 모르고 둘이 같이 서 있다가 언론에서 아들 보고 비키라고 그랬더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들만 모아봤습니다. 돌직구쇼 오늘의 핫쌈 공개합니다.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을 단독으로 진행시켜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언론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다. 공산국가냐 이런 반발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정진웅 검사 유죄 선고받았죠. 최근 징계 없이 좌천 인사가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천안함 용사의 딸이 아버지를 따라서 해군 장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죠.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그 장면 직접 보시죠.
비공개 결정을 안 했잖아. 그렇게 중요하면 비공개 결정을 해. 국민들 눈을 가리고 해. 끔찍하게 임명한데 민주당은 박수해라. 언론 말단, 언론장관, 민주당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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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은별로 축도 있게 축도 심사를 심도 있게. 위원장님, 표결에 대한 의사를 저희 하지도 않고서는 왜 그냥 진행을 하십니까?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경법이 아니라 민주당 의견만 갖다 붙이는 법입니까? 입니다. 자, 이 법안의 내용도 논란이고 정의당도 반발하고 있는 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 텐데 그걸 차치하고서 도대체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회가 다수를 밀어붙여서 기립 표결로 중요한 법안을 결정했습니까? 이재명 기자. 지금 계속 여권에서 많은 법안들을 부동산 3법 포함해서 많은 법안들을 좀 저런 방식으로 통과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야당의 반대를 무력화시키고 물론 이제 숫자에서 많은 여당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이제 저 문제는 뭐냐면 입법 폭주라고 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유가 안건 조정이라는 것을 국회 선진화법에서 만들었습니다. 안건 조정위원회라는 건 뭐냐면 여야가 이견 있는 사안에 대해서 여야가 동수로 참여를 해서 90일 동안 치열하게 협상을 한 다음에 3분의 2의 찬성을 요구하는 건 결국은 여야가 합의를 해라. 다시 얘기해서 협치를 강조하는 조항입니다. 협치를 강조하면서 강제하는 조항이죠. 협치를 강제하는 조항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야당이 안건 조정위원회를 이제 요구했죠. 그랬더니 야당 몫으로 누가 보더라도 범여권 인사를 할 수 있는 김의겸 의원을 포함시켜서 안건 조정을 무력화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니, 김의겸 의원이 어떻게 야당 몫의 안건 조정위원입니까? 물론 당은 다르죠.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이라 할 수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인사입니다. 예. 누가 보더라도 여권 인사인 거죠. 그런 인사를 포함시켜서 안건 조정을 하루 만에 통과시켜버립니다. 꼼수 아닙니까? 그냥 꼼수가 문제가 꼼수라고 표현하면 전 안 된다고 보고 이거는 입법 취지를 몰살한 겁니다. 예. 안건 조정의 입법을 왜 만들었는지 그런 조항을 왜 만들었는지를 아예 몰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몰각시켜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협치를 아예 파괴하는 걸 떠나서 법치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 법의 조항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면서 무력화시키면서 그 조항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면 이것은 그러니까 이 언론중재법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확대하느냐 아니면 다수의 독재로 가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입법 과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다수의 독재로 가는 거죠, 그냥. 어떤 안건 조정이든 이런 모든 어떤 그 다수의 독재를 방어할 수 있는 조항들 다 무력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전 이것이 단순히 언론의 말살뿐이 아니라 다수의 독재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의 개인적 견해였고요. 김영주 의원이 16대 때 의원하셨나요? 17대. 17대 때. 17대 때 이렇게 막 기립해서 결정하고 했습니까? 그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4대법 해가지고 굉장히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도 있고 실제로 일정 정도 그 법안을 숙성시킬 수 있는 시간을 만들자라고 합의한 거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여당 자체가 큰 틀에서 보면 여당의 가치와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입법 취지의 의미를 알겠어요. 언론이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언론의 피의자에 대해서 그동안에 언론이 얼마만큼 책임 있는 자세를 취했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 공감해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가는 이유는 솔직히 다 알다시피 법사위원장 있는 동안에 모든 개혁 법안을 처리하자는데 과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국가적 개혁의 결과를 낳을 것인지 이게 개혁적 모습이냐? 그리고 국가의 어떤 글로벌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언론의 자유도라든지 말하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점수에 있어서 이게 플러스가 되는 요인인가? 사실은 플러스가 안 되거든요. 이미 세계적인 언론 기관들에 있어서도 실제로 전단살포법이라든지 이런 언론법 자체는 오히려 현재 우리 정부가 갖고 표방한 촛불 정신이든 어떤 자유민주주의 정신과도 좀 배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도 크게 잘만 조정해 보면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이기도 해요. 원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렇게 무리해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내용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 절차상에 과연 민주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재명, 김용주 두 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비판적 의견 주셨고요. 그런데 이 집권 여당이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 게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21대 국회 총 13번의 안건 조정위가 있었습니다. 안건 조정위는 이재명 기자 잘 설명해 줬지만 여야가 이견이 있는 법안에 최장 90일간 수기를 하기 위해서 여야 동수의 의원을 강제하여 수기를 하고 토론을 해보자라는 좋은 취지의 제도인데 안건 조정이 13번 중 8건이 열린민주당 여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활용해서 법안을 처리해 왔다는 겁니다. 안건 조정위를 무력시킨 거죠. 무력화. 이번에 언론중재법에 누가 보더라도 친여 성향의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으로 넣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야당 몫으로 넣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에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같은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법안을 통과시켜도 되는 것이냐? 법률가인 정혁진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법안 통과하면 혹시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면 이 절차상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똑같은 역풍이 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2년 뒤면 또 그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거는 법의 취지를 완전히 일탈하고 왜곡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앵커께서 잘 말씀하셨지만은 여당과 야당이 합리적으로 법을 만들려고 저런 제도를 만든 것인데 그런데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대변인이었는데 그 김의겸 의원이 과연 야당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인 출신 아니었겠습니까? 언론인 출신이 정말로 저 언론중재법의 내용이 정말로 그 언론을 위해서 언론 개혁을 위해서 합당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제가 아는 대부분의 언론인들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독 본인만은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것인지 그 양식 같은 것들도 조금 의심스럽지 않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참 저런 모습들이 과연 180석을 만들어준 우리 국민들의 뜻이었는가. 그다음에 우리 정치의 수준이 정말로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는 이 법안의 내용에도 위헌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도 논란이고 내용도 논란입니다. 일단은 김의겸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진중권 교수와 벌였던 대담 한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한동훈 검사장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결국 이 대선을 앞두고 야당에서는 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당의 반박은 이 언론중재법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다라고 여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논란 내용은 가짜뉴스에 대해 손해액의 5배까지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하는 건데요. 배상의 산정 근거, 이중처벌 소지, 가짜뉴스를 과연 누가 어떻게 단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는 제외라고 하지만 고위공직자가 전직일 경우는 가능하다. 퇴임 대통령도 문제 삼을 수 있다라는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언론계에서 입장도 나와 있는데 언론에 재갈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다. 한국 언론사의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신문협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비판적 토론을 억제해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에 합류할 것이다. 국제언론인협회에서는 한국 언론중재법 철회해야 한다. 매우 애매한 개념의 기초에 엄중히 처벌하는 건 명백한 언론 자유 위협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핫쌈입니다. 정진웅 검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는데 징계 없이 좌천을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독직 폭행 혐의 1심에서 유죄 판결. 정 차장 검사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때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를 했어도 오히려 영전을 했죠.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3번째 좌천받았던 직책이라고 합니다. 오는 23일부터 수사 업무에서 배제가 되기로 한다고 합니다. 유죄 선고 이후에 정진웅 검사의 입장 안 나왔었는데 그때 장면 다시 들어보시죠. 유죄 판단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동훈 검사장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자, 한동훈 검사장에게 사과하십시오. 사과해. 선거 결론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과해. 지금까지 계속 아껴오셨잖아요, 말씀을. 부당한 판결이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지난 5월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지난 1년간 잘못이 바로잡히는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법한 영장 집행에 저항하려 했다는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던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그렇지 않으니까 기소가 됐겠죠? 정치적인 수사였던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익진 변호사님, 법무부가 굉장히 조용히 정진웅 검사가 유죄가 나오니까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냈는데 이건 징계가 아니에요. 그냥 발령이에요. 네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의해서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됐을 때 왜 영전을 시켰는지, 그렇다면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법무부는 당시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 왜 이제 와서 입장 표명 없이 조용히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낸 건지, 지금 이 법무연수원 발령이 어떤 징계의 의미인 건지 단순 발령인 건지, 법무부가 왜 유구무원인 건지. 왜 그러냐면 검찰청법에 명백히 나와 있어요. 검찰청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검사는 파면되지 않는다. 검사의 신분 보장을 검찰청법에서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파면되지 않는다. 예외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탄핵이고 두 번째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예요. 그런데 지금 정진웅 그 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요번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문으로는 그냥 선고로만 되어 있으니까 선고됐으니까 파면해라 이렇게도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좀 지나친 그 법문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확정이 되면 선고가 확정이 되면 정진웅 검사는 해임이도 아니고 파면돼 가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 뭐 그 연금이나 그다음 이제 변호사 개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불이익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도저히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법무연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군다나 그냥 그 불복한 게 아니라 정진웅 차장도 불복했지만은 그 검찰에서도 불복을 했거든요. 그 서울고검에서 그 회의를 열어가지고 불복을 했는데 서울고검 검사장이 지금 누굽니까? 이성윤 검사장이지 않았습니까? 저 행위가 언제 있었냐면 정진웅 차장이 서울지검의 중앙지검의 형사 제1부장으로 있을 때였는데 그때 검사장 역시 이성윤 검사장이었으니까 지금 검찰이나 법무부나 유구무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김병민 대변인님, 네. 기소도 안 된 한동훈 검사장도 법무연수원으로 소위 좌천시키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람도 똑같이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키면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전혀 맞지도 않고 또 굉장히 뒤늦게 1심 선고가 되고 난 다음에서야 이런 인사조치를 한 것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처럼 이런 지금 현재 법무부와 검찰 조직의 판단들을 바라보면서 국민들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치가 이루어졌다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성윤 고검장 얘기도 했습니다만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1심 선고 나왔을 때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당초 처음 한동훈 검사장 기소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적 불이익 조치를 줬던 것 이상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나중에 혹시 이성윤 고검장에 대해서도 1심 유죄 선고가 나오게 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 정도 조치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죠. 결국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현재 검찰 조직의 인사를 본인들과 비슷한 선상에서 행동을 보여왔던 검사들에 대한 조치 또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서 법 여건에 굉장히 불리한 수사를 해왔던 검사들에 대한 조치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상황은 결국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가는 길목에서까지 국민들에게 굉장히 현 정부의 인사상 검찰 조직을 바라보는 그 인식이 어떤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단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핫삼 소식인데요. 천안함 희생장병 김태석 원사의 딸이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천안함 영웅이죠. 고 김태섭 원사의 딸 김혜나 씨, 19살. 해군 군 장학생 장교 모집 전형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입니다. 김혜나 양이 초등학교 2학년일 때, 얼마나 어릴 때입니까? 아버지가 천안함에 탔습니다. 순직을 했습니다. 북한에 의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공군과 해병대도 우리 김혜나 양이 합격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에 따라서 해군 간부의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딸이 해군의 길을 걷겠다. 그러자 좋지 군인해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김혜나 씨, 아버지는 평소 세 딸 중 한 명은 해군이 되면 좋겠다고 하셨다.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는 일 없도록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뿐이다. 라는 남다른 각오까지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수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또 그 아버지의 그 딸 이런 말이 떠오르는데 뭉클하네요. 굉장히 막 가슴이 먹먹하면서도 예. 한편으로는 너무나 잘 성장해준 저 김혜나 양에 대해서 안도하게 되는 어떤 소식인데요. 그 이제 2010년에 천안함 폭침 때 돌아가신 그 김태석 해군 원사의 딸이 아버지를 따라서 해군의 길을 가게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그때 돌아가실 때 저 김혜나 양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딸이 3명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째 딸이에요, 김혜나 씨가. 그래서 그 더 어린 딸도 이제 2명 있어서 총 3명의 딸이 있는데 그렇게 어린 딸을 두고 아마 돌아가실 때 정말 편히 눈도 감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너무나 잘 커서 아버지가 갔던 해군의 길을 가게 됐고 또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해군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그 엄마의 입장에서는 군인으로 복무한 그 남편이 어쨌든 불의의 일로 굉장히 불행한 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됐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남았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딸이 그렇게 물론 국가를 위해서 복무하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훌륭한 일이지만 남편을 앗아간 어떤 그런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리고 싶었을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딸이 그렇게 험한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머니 되시는 분도 흔쾌히 좋지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해군의 길을 가거라라고 했다는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었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통일연구원 출신이잖아요. 북한 전문가잖아요. 저는 좋아요. 딴 건 몰라도 제 개인전인데 이 천안함 폭침 사건만큼은 북한에게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한다. 사과뿐만이 아니라 북한에게 우리가 사실은 정식으로 강하게 항의를 할 사안인데 아직도 북한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 지금의 범여권 일각에서는 천안함 폭침이 조작됐다느니 여러 가지 음모론을 양산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자, 지금 그 초등학교 2학년 어린 생태 같은 딸이 커서 아버지의 길을 걷겠다고 해군 장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북한의 소행에 대해서, 만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사실 뭐 북한은 한 번도 이제 그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뭐 사과하거나 제대로 사과하거나 그런 적이 없잖아요. 북한도 물론 당연히 문제가 있고 우리가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국내에서조차 뭐 이것이 조작됐다, 자작극이다 이런 식의 굉장히 조롱 같은 것들로 아마 그 피해자 가족들은 아마 국내에서 일었던 그런 논란 때문에 더 큰 아마 그런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순직한 분들에 대해서 그런 모욕적인 말들과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횡행했으니까요. 제발 그런 일들이 다시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또 있는데 제목부터 공개합니다. 한국의 안보는 미국이 재확인해 줬습니다만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군의 수송기에 매달렸던 그 절박한 장면 보여드렸는데 수송기에서 매달려서 추락한 피해자가 알고 봤더니 형제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불 공항 미국 수송기 바퀴에 매달려 있다가
공중에서 추락해 사망한 한 명이 17세 소년으로 추정되는데 공항을 함께 떠났던 16세 동생도 생사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사망한 소년의 친척은 이들 형제가 아프간인 2만 명이 캐나다, 미국으로 갈 수 있다는 소문 듣고서 무작정 신분증만 들고 공항으로 향한 것 같다라고 인터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현지인이 SNS에 올린 글이 인용돼서 영국 매체에서 보도됐는데 미 수송기에서 추락한 이들이 형제고 카불 시장에서 과일을 팔고 쓰레기를 주워서 어머니를 봉양하던 효자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너무 끔찍해서 현지 SNS 영상이나 사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보도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수송기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영상으로 촬영이 됐는데 이재명 기자, 이게 그 추락한 2명의 피해자가 형제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다급한지를 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어제 한 언론에서 탈레반 고위 관계자 인터뷰했는데 탈레반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지 않는다라고 딱 이렇게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이제 앞으로 탈레반이 집권한 아프간 상황이 어떻게 갈지 굉장히 이제 암울한 상황인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거의 미군이 통제하고 있는 국제공항에 한 10만 명 정도가 탈출하겠다 몰려들고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벌써 40명 정도가 압사 등으로 사망했다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아프간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목숨을 건 지금 탈출국을 지금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미군이 이달 말까지만 이제 안전한 이제 철수를 위해서 이달 말까지만 이제 그 아프간에 있겠다 이렇게 밝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더 많은 국민들이 몰려들겠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탈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이제 모두가 이제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아까 전 형제 같은 그 비극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진짜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장면들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카불 공항이 정말로 필사의 탈출을 위한 행렬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런데 카불 공항 앞에는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한 엄마가 1살도 안 돼 보이는 아기를 들어 올려서 손에서 손으로 넘기며 나는 못 가도 되니까 이 아기만큼은 좀 살려달라, 구해달라라고 철조망 안으로 넘겨보려 하지만 역부족인 그런 상황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군 공군기 안에서 자, 부모님은 어디 갔을까요? 군복을 입고 잠든 아이의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 아이의 부모도 함께 탈출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공군기에서 아이 혼자 군복을 입고 잠들어 있는 이 모습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지금 현재 카불 공항에서 나는 못 가도 좋으니 이 어린 아이들만이라도 좀 탈출시켜 달라라고 철조망 바깥으로 아이를 보내려는 필사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관측되고 있다면서요. 네, 진짜 한국 전쟁 때 이랬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아비규환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고 또 이미지로도 보셨지만 부모의 어떤 케어가 없이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아주 어린 아이들을 그냥 그 철벽 위로 보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생사를 내가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너라도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그 자유의 땅에서 살아가게끔 해주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이 저렇게 투영이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진짜 지금 카불이 완전히 지금 아비규환 그 자체이고 혼돈의 그 자체인데 국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국가가 어떤 이런 테러 조직에게 넘어갔을 때 그 권력이 넘어갔을 때 이 선량한 시민들이 이렇게 무고하게 피해를 받고 단지 자유를 원한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공포스러운 게 탈레반이 집집마다 총을 들고 문을 두들고 있다고 합니다.
공포스럽죠? 출근 안 하나? 탈레반 집집마다 문 두드리며 출근 왜 안 하냐? 경제활동 재개를 압박하고 있다. 아프간 주요 도시에서 무장한 탈레반 조직원들로부터 기습적인 가정 방문을 받았다는 증언이 현재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주 의원님, 총 들고 탈레반이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서 너무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여성을 길거리에서 총살한 일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공포스러운 것이 여성 또 아동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결과적으로 경제를 빨리 재건해야 되겠다. 겉으로 보기는 정상 국가처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뭐 대외적으로 보니까 CNN의 여성 기자하고 인터뷰까지를 겉으로는 하면서도 실제로 보면 전혀 그 이전과 다른 모든 거리에서의 말하자면 여자들의 얼굴이 전혀 노출되지 않게 그렇게 도시를 완전히 단순간에 장악하고 외형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 스스로는 공포에 이미 떨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각 가정마다 밖으로 거리에 나올 수도 없는 사람인데 실제로 숨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집집마다 노크를 해서 니네들 호구 조사를 다 하고 왜 출근 안 하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생지옥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는 그저께도 보니까 영국 의회에서 과연 이 탈레반의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집단적인 국회에서 토론을 하는 것을 생중계로 저는 봤거든요. BBC가 하는 걸 봤는데 전 세계적인 즉 군사적 개입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인도주의적으로 저 지역 속에 있는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군의 무기도 탈레반 손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영화 블랙호크 다운 기억하십니까? 그 블랙호크라는 이 전투 헬리콥터인데 혹시 영상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사실은 이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영화도 우리가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이 미군의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인 어떤 그런 최첨단 무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탈레반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은 김병인 대변인님, 이거 좀 안보적으로도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도 심각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각종 전략 물자 등에 대한 투자가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탈레반 손에 고스란히 들어가게 됐을 때 나타나는 위협은 탈레반이 국제사회 테러에서 이런 최첨단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합니다. 저기에서는 저런 헬기, 탱크, 장갑차 등 여러 가지 전략 물자뿐 아니라 최근에는 이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드론들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이 아프가니스탄의 문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 앞으로 나타나게 되는 테러 등이 악용될 수 있는 소지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과연 이번 미국의 결정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의 지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아프간에 관한 뉴스들을 우리가 쭉 지켜보면 역사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 훨씬 더 뒤로 퇴보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게 국가의 주요 지도자들의 결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대통령이 한 걸음에 달아나는 모습들처럼 스스로 싸우고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국가의 모습에서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이 국민들이 놓이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모두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아프간의 상황은 당연히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죠. 한미동맹의 의미는 다르죠.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이들 침략한다면 우리는 대응할 것이다라는 확약까지 있었다는 점도 함께 보도해드리고요. 이번엔 코로나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텐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또다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온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대통령이 짧고 굵게를 약속했지만 전혀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굵고 길게 가고 있고 백신은 모자랍니다. 2,052명, 2,000명이 또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백신 인센티브를 허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이게 논란입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4인 모임을 허용해주겠다는 건데 이게 자칫 2,000명이 넘어서면서부터 잡히지 않고 있는데 지금 살짝 풀어주는 게 과연 온당하냐. 왜냐하면 지금 백신은 없어서 못 맞는 거지 백신을 안 맞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런 우려 때문에 식당, 카페, 매장은 10시에서 9시로
단축이 되기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김수경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2,000명이 계속 넘어섰는데 인센티브는 나가요, 백신 인센티브는. 하지만 또 이게 우려돼서 카페, 식당 운영 시간은 또 단축해요.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계속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제 임시 방편적으로 계속 조정을 해 나갈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지금 방역 단계가 4개의 단계로 되어 있고 지금 최고 단계인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가고 있고 물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줄어들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더 조치가 필요한데 더 올릴 조치가 없잖아요. 올라갈 단계가 없는 거죠. 지금 최고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정부에서 만약에 플러스 알파로 뭔가 4.5단계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자영업자들을 또 굉장히 압박하게 되는 굉장히 그들에게 피해가 또 집중되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에서는 그런 백신을 좀 더 맞추고 그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게 해주자. 그렇다면은 단계를 조정하지는 않더라도 좀 더 안전한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고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에게는 피해가 조금 덜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 백신을 2번 다 맞게 되면 완전히 접종을 마치게 되면은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방률이 있다고 합니다. 80% 이상이라는 뭐 이제 연구 결과도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백신을 빨리 구해서 맞추고 이들이 안전하게 돌아다니게 해야 되지만 문제는 백신을 맞은 사람은 예방을 할 수 있지만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는 효과는 또 별로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이 섞여 있을 때 백신 맞은 사람만 안전하고 그렇군요. 백신 맞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 병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주 더 연장이 됐는데 사실은 이 김병희 대변인님 네. 2주더가 지금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고 사실은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보니까 고비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고 양해도 구하면서 높은 백신 접종률까지 백신 확보까지 이뤄내더라고요. 지금 총리 단계에서 계속 2주 더. 하지만 상황이 잡히지 않고 대통령이 약속했던 상황과는 지키지 못한 상황이 되고 과연 언제쯤 대통령이 직접 나설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이제라도 저는 하루라도 빨리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속했던 모더나 백신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두말할 나위 없고요. 7월 초에 이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4단계 거리 두기가 격상됐을 때 짧고 굵게 끝나겠다고 하는 약속, 이런 다짐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현재 거리 두기가 계속 격상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니까요. 6시 넘어서 2명이 넘게는 못 모이지 않습니까? 제 주변을 돌아보더라도 식당이 문을 2명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암암리에 다른 곳에서 모여있는 모습들까지 이곳저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정부 당국이 이렇게 음성적으로 있는 내용들까지 다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거리 두기의 방역 지침들 그리고 코로나 백신에 대한 수급에 관한 문제부터 국민적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에 이른다면 게다가 의료진들의 고통까지 커지면서 파업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 직접 국민께 나서서 관련된 상황들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김병희 대변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이번 한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